안녕하십니까. 강한 의사들의 김정국 이슬기입니다. 네. 네. 어색하죠?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렇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골드PD 채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강한 의사들이고요. 한의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 한의학적 치료, 그리고 한의학에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진실,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골드PD 채널과 그리고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한의사회가 만났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강남구 한의사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 한의사 김정국입니다. 강남구 한의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고 강남구에 개원하고 있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내용이 한의학의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슬기 씨, 혹시 오비일학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각근을 고쳐내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까마귀 네, 까마귀, 네, 그래, 네, 그렇지, 맞죠. 예,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집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혹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해보신 적이 있어요? 왜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꺼내주는지는 알겠는데 네. 같은 이게 한의사로서는 어쩌다가 한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가다가 갑자기 까마귀가 날아가는데 와, 배가 떨어져서 야, 이거 완전 재수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특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의학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비락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 골드PD 채널에서 준비한 질문이 있어요. 네,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놀랐습니다. 네, 약간 황당하더라고요. 그렇죠. 한의사는 양의사나 간호사보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처음에는 받아들이고는 이게 무슨 소리야? 약간 황당했는데 제가 그래서 도대체 피디님한테 여쭤보죠.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걸 물어본 건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런 것들이 일반인의 시선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일단 저희도 뭐 예과 2년 과정, 본과 4년 과정이 있고 그리고 뭐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이 다 있고 각각의 전문의들이 다 있고요. 당연히 의사니까요. 그리고 한방 쪽을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을 모두 배우고 그거에 대한 한의학적 기전, 한방 생리학, 한방 병리학, 한방 양리학을 다시 배우게 되는 과정이라서 오히려 6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약간 황당했었는데 네, 우리 하냐 뭐 이렇게 이슬기 씨께서 굉장히 흥분하셨습니다. 말이 네. 굉장히 빨라지셨죠. 네, 억울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사실은 한의대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아니면 한의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전혀 모른다. 그리고 아마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드라마에서 보는 한의사의 이미지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요즘은 좀 의대에 비해서 성적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한의대도 성적이 현재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제가 입학을 98년도에 했거든요. 98년도에 경희대 한의대 입학 성적하고요 서울대 의대가 같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렇죠. 네, 굉장히 높았죠. 실제로 친구들 중에서 3명은 서울대 의대를 안 가고 경희대 한의대를 선택했었는데 약간 그때가 네. 제가 이제 그 군대 98년도에 입학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1년에 하셨죠. 2000년, 예, 그러니까 01학번하고 제가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전국에 그때 수능 만점자가 그 과에만 3명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은 내과, 한방내과라고 해서 이제 간신 비폐신 5개 내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쪽으로 가서 침구과,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 기본적인 과들이 거기 말고 저기가 있구나.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소아과, 그 다음에 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렇게 일단 되고 친구과 사상체질과 내과 친구, 사상체질, 그다음에 재활. 네.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네, 9개인가 11개든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전문의를 따려면 인턴 1년, 그다음에 레지던트 과정 3년. 이렇게 의대보다 그게 1년이 짧죠. 네, 레지던트 네. 과정이 1년 짧고 펠로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의대 같은 경우는 내과 같은 경우 펠로우를 2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의과의 내과 보통은 1년 정도 펠로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방은 그걸 표시하는 기준이 아직까지 미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네. 제가 이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게 공고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게 안 되다가 전문의 제도 시행되고 나서 몇 년 후에부터 전문의를 오픈을 할 수 있게 돼서 잘 찾아보시면 소아과 뭐 예를 들어서 한방 소아과 또는 한방 정신과 전문, 그러니까 정신과만 보는 전문의들이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각 전공별로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침은 다들 놓고 그래서 굳이 침으로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유명한 뭐 추나 같은데 자장한방병원 같은 데는 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뭐 이런 식으로 친구과 전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하기도 해요. 그게 굳이 유리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건데 뭐 부인과만 보시는 분들은 한방 부인과 전문의 분들이 그렇게 한방 부인과 전문 병원 아니면 내과 소화기과 전문의 저는 내과 소화기 내과로 석사를 받기는 했었는데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은 한방 소아과 전문으로 소화기 내과 전문으로 그 이름으로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어놓는. 양의사분들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한약 절대 드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우리 한의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장인어른이 간이 되게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간염부터 시작해가지고 간경화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옛날에 쓰러지신 적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한약을 절대 안 드세요. 장인어른이신 듯. 예. 네. 제가 드릴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네. 예, 왜냐하면 다니시던 그 병원에서 한약 절대 먹지 마라고 하시면 그분들 시키는 대로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근데 한약이 간에 안 좋다. 의학적 근거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근거. 네. 과학적 근거, 의학적 근거를 달라고. 사실 저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하시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실 저희는 이건 커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커리큘럼상에 양방 양리학이나 예를 들어서 생리학 이런 병리학을 다 배우고 거기다 한방적인 걸 배우니까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대한 판단이 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한방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치료하는 프로토콜에 뭔가 다른 게 끼어들었을 때 이걸 통제 변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차단하고 보는 게 퍼스트.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약을 그랬을 때 한약을 먹고 사고가 나는 경우보다는 어디 뭐 건강하면서 무슨 좋은 뭐 민들레즙, 뭐 생즙 이런 거 드시고 그런 것도 카테고리가 전부 다 한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혹시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어디선가 제가 듣긴 했는데 까먹었어요. 저도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찾아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구나. 아직까지 경험이 덜 아니요. 쌓였다. 제가 이제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제가 대치동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환자들 의사들도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는데 옛날에 논문 어디서 의사들 논문 간독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할 때 허벌 메디슨에 대한 간 수치 농도가 되게 높았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허벌 메디슨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간 개소주, 뭐 홍삼, 건기식,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흑염소 이런 거.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서 뭐 칡즙, 뭐 좋다는 뭐 무슨 즙들 그런 게 허벌 메디슨에 모두 들어가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높았어요. 그게. 그래서 한약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처음 시작된 거지.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사실 한 2000년대 중후반에 막 이렇게 퍼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제 졸업한 젊은 한의사들이 정말 그런 건가? 왜냐면 저희들도 만약에 진짜 간독성이 있으면 조심해서 써야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 다 이렇게 찾아봐서 연구를 했더니 실제로 한약으로 일어나는 거는 그 사람의 간에 특이성이 있어서 알러지 질환이 있어서 외에는 양약의 항생제나 페니실린 쇼크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그거는 제가 뭐 필요하시면 논문 근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조사했었던 바라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옛날에 방송했던 자료를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의학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한약 복용하는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거의 3년간 조사를 이제 추적 관찰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뭐 1000명 중에서 뭐 간에 이제 수치 상승이 있었던 분이 6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도 다시 따지고 보니까 병행 복용이었어. 예. 그러니까 한약 단독 복용 가지고 간 수치가 올라간 케이스는 아직 그렇게 뭐 그런 그 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외국 사례들 우리나라 사람 또 열받네. 네. 갑자기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 약간 생각하니까 억울해가지고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한의사를 비하를 하는 거 뭐 이제 하여튼 뭐 의학적 지식이 부족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하고 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문화 사대주의 수준이에요.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천연물이라든지 아니 허블 메디슨을 먹고 문제가 없어라고 하면요, 그거는 믿고요. 한의사들이 문제가 없으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일본에서 이야기하면 믿고 한의사도 이야기하면 안 믿어.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사대주의 개념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인데 어쨌든 그 미국에는 이런 조사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연구비가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안 하는 건요, 돈을 안 줘서 그래요. 네. 돈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이제 독성 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을 때에 천연물, 허블 메디슨 가지고 나오는 케이스는 그렇게 드물었다가 그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슬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생제 계통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뭐 한약 혹은 천연물에서 나오는 거는 진짜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약재가 있습니다. 네, 그쵸. 네. 위험할 수 있는 네. 약재들이 있어요. 네. 사극 보시면 사약 먹고 죽잖아요. 그 사약을 뭘로 만들었게요? 한약재죠. 한약이잖아, 한약. 그 시대에 양약이 어디 있었겠어? 한약 먹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네, 100%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뭐 썼던 게 이제 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뭐 치면 이제 비소, AS 그 뭐 정인데 그거 하고 부자 이런 것들을 써. 천호두, 부자 뭐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독성이 강한 약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한약이든 양약이든 모든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독소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간에서 해독하고 신장에서 해독하는 게 맞는데 내가 해독할 수 있는 성까지 그거 잘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 거를 오버해서 잘못됐을 때는 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양약이든 한약이든 다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근데 그거를 비율로 따졌을 때 한약만 간독성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일단은 비율로 따지면 양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약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저 같은 경우 진료 볼 때 다 봤거든요. 복약 같은 거. 혹시나 상충되는 거 문제되는 거 있으면은 그거는 설명 따로 드리고 요거는 뭐 한약 먹을 때 조금 쉬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때는 멈추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양방에서도 조금 이런 걸 알면은 사실은 오픈 마인드가 되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는 더블보더라고 흔히 말하는 의사 한의사들이 있어요. 한의대 졸업하고 의대를 다시 가거나 의대를 졸업하고 한의대 가는 그 친구들은 두 가지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조절해서 쓰고 그러면 필요할 때는 한약을 썼다가 양약을 썼다가가 가능하기도 하니까 그런 게 조금 더 공부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들한테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를 잘 낫게 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협업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리고 모델도 만들고는 있고. 그게 이제 이슬기 원장님 말씀하신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자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환자가 원하는 거는 저는 다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양방으로만 치료하겠으면 하십시오. 한방으로만 치료하십시오. 난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딴 거 일단 치워봐. 이거 내게 최고야. 그렇게만 자꾸들 접근을 하니까 뭐랄까 소비자 선택권이라 그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무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이 병은 양방적으로 이렇게 보통은 치료하고 한방적으로는 이렇게 치료하고 병명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중에서 선택해서 하세요. 라고 그런 지식의 그러니까 정보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전달한 다음에 내 병에 대해서 내가 셀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치료법에 그렇죠. 대해서 보통은 그렇지 않고 이거는 치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국이면 단계 좀 쌍화탕, 네.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먹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파는 거는 되게 브로드하고 순한 애들 팔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으로 치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하에 복용을 하는 거고, 일반의약품은 정말 그냥 누구나 가서, 요즘은 편의점에서 팔잖아요. 네, 편의점에서 이제 판단 약을 말이에요. 파죠. 네. 그렇죠. 의사 처방 없이 네. 팝니다. 그냥 내가 사 먹으면 돼요. 뭐 에드빌, 뭐 타이레놀 이런 거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한약도 그런 종류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전문의 들어서- 약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질병을 위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돼. 정말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줘야 되는 것들은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닌 정도의 수준에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사실은 누구나 먹어도 누가 한의사가 처방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나가면 좀 그런가? 아니 네. 아니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먹는 율무 같은 거 의인이란 약재예요. 길경 그 도라지 같은 건 길경 기관지 약재로 쓰이고, 은행 같은 경우는 행인이라고 그것도 기관지 약재로 쓰이고, 그런 순한 약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으로 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순한 약재들은 그렇게 먹을 수도 있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병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제가 요렇게 뾰족한 걸 여기를 딱 맞춰야지 병이 낫는 경우가 있고, 둥구스름하게 감싸줘도 낫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일반 시판에 파는 것들은 보통 이런 둥구스름한 처방들이에요. 예, 그랬을 때 내가 둥구스름한 처방을 받으러 한의원에 갈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사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먹어도 효과가 그러면 둥구스름한 처방이니까 효과가 딱 안 나, 적방으로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좀 더 전문적인 이렇게 조금 더 뾰족한 이렇게 요철이 맞을 만한 약을 이렇게 처방을 내면 되는 거예요. 병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기본은 3회. 저는 3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는 2주 단위로 평가를 해요. 네, 그게 정말 병에 따라서 달라요. 생리통 같은 경우는 2달 맞자 그러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해가지고, 뭐 뜸뜨면서 같이 치료를 그러면 몇 번이야? 8번씩 16번이잖아요. 그러니까 2주기, 이쪽 배에서 배란 한 번 될 때, 저쪽에서 배란 한 번 될 때, 그랬을 때 생리통이 없으면 없어진 걸라고 이제 괜찮은 거다, 한동안. 이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라서, 요정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병에 따라서. 원장님은 어떻게 티칭해 주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의 기대치라는 개념하고 네. 저는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침 몇 번 맞아야지 효과가 나올 거야. 한 방에 낫고 싶죠,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한 방에 낫는 어. 경우도 있죠. 있어요. 있어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그 병에 얘기를 따라서. 듣고 싶은데 사실은 그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어디서. 또 저런 것도 있죠. 여기 갔더니 한 번이면 돼. 여기 갔더니 3번이면 돼. 여기 갔더니 10번은 맞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궁금하신 게 그런 이것인 질문이 거죠? 아닌가. 그러면.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옛날에도,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옛날에도 자극적인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요가 이런 데 보면요, 침 한 방에 나왔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그 시절에도 자극적인 걸 좋아했어. 근데 그거는 굉장히 특수 케이스이고요. 보통은 그렇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2개월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냥 허리 삐었어, 한 방 맞고 집에 가시라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 한 번만에 고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증상인데 병이 얼마나 지속이 됐느냐. 근데 건초염인데도 다친 지가 뭐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10년 묵은 거예요. 이게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정말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계획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체했어요. 뭐 이런 건 한 번에 돼요. 아이고, 체하면 15분이 맞습니다. 그냥 맞고 나서 그건 바로 반응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건데, 지금처럼 만성질환 같은 경우잖아요. 건초염 같은 경우는 이미 생겼다는 게 만성병이죠. 급성병이냐 만성병에 따라서, 좀 더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겠네요. 급성병이냐 만성병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급체에서 왔다. 근데 원인을 잘 잡으면요, 만성병도 한 방에 치료가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위험한 혈자리도 있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먹고 뭐 급살할 수 있는 뭐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정혈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 게 360개거든요. 인체에 이제 360개의 정혈이라는 거를 이제 표시를 다 해놨어요. 정혈이 뭔지 알까요? 모르면 찾아보시라 그래요. 찾아보세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친절하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해드리세요. 경혈이, 한 침을 놓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경혈이라는 거예요. 경락의 한의학적인 기초 개념에서는 우리 몸에 경락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모이는 곳, 어떤 포인트를 경혈이라 그래요. 경락 경자에 혈자를 써서 경혈 포인트에 침을 놓는 거고, 김정국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360개의
경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게 현대적으로 연구되는 거는 그 자리에 어떻게 연구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스테운 폐경은 폐랑 관련된 건 이렇게구나. 폐에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여기서 침을 놨는데 폐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그래서 침 맞으러 가면 나 배 아파서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손끝 발끝에만 침을 놔. 그런데 소화가 돼버려. 내가 여기 어깨가 아파서 갔는데 어깨에 침을 놓는 경우도 있지만 손발에 놨는데도 그냥 낫게 돼. 그거는 경락 흐름과 경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현대적인 언어로는 그거를 그래서 반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장 장기랑 대응될 수 있는 점들을 하고 침을 거기 놓으면 국소 부위에 놓으면 당연히 그냥 국소 부위 자체에서는 통증 수용기 자체가 약간 둔해져요. 그래서 통증 완화 작용이 당연히 있고 여기 혈류량이 많이 모여요. 뭔가 자극이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면 피가 많이 모이니까 혈액이 많이 모여요. 일단 그 조직이 낫겠죠. 뭐 백혈구등, 적혈구등 거기를 낫게 하는 애들이. 그래서 안에서도 도와주지만 안에서 내장 기관하고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국소 부위 자체도 낫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임팩인 줄 알고 갔는데 나는 뇌졸중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반신불수가 돼서 갔는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이 입이 돌아가는 질환이 왔어도 구안화사가 여기 3차 신경통에서 왔을 수도 있고 뇌에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러스 질환일 수도 있고 원인이 다른데 증상 겉으로 늘어나는 증상. 그래서 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여기 반쪽을 못 써서 갔는데 침 한 방 맞고 다 났어. 그 반쪽이 못 쓰게 되는 원인이 머리에서 있었을 수도 있고 체에서 반쪽을 못 썼을 수도 있고 원인이 많기 때문에 될 수는 있지만 그건 다 케이스마다 다른 경우라서 만약에 이걸 한 방에 내가 정말로 뭐 다른 것 때문에 이거는 10번을 치료해야 되는 질환인데 이걸 한 방에 나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 능력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환자들이 맨날 물어보죠. 여기 합국열 누르면 체한 게 좋아져요. 그 맨날 있잖아. 별로 안 좋아져요. 잘 안 나. 그러니까 차라리 손끝 따는 게 나은 것 같아. 예. 저도 거기에 동감. 그 폐쇄 순환계 손끝 따는 거 하니까 그냥 폐쇄 순환계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체했을 때. 그럼 체했다는 게 뭔가 막혔다는 거잖아요. 폐쇄 혈관에서 어딘가 끝을 뚫어주고 나면은 당연히 혈액순환 뭔가가 물체된 게 어딘가가 압력이 빠져나가니까 좋아지거든요. 한의사니까 조금 팁을 더 드리자면 여기 혈자리가 그러니까 이 혈자리라는 게 수천 년 동안 해와서 거기를 했더니 유독 잘 된다잖아요. 이게 제가 손이지만 발이라고 생각하고 엄지 발가락에 손을 따는 게 아니고 발을 따는 거예요? 발 따는 게 효과가 더 아, 좋습니다. 진짜? 왜냐면 비경이 몰랐어요. 있잖아요. 비경 간경이 같이 있으니까 대돈이랑 음백 여기 이렇게 따면 좋아서 여기 요 손톱의 가로선하고 세로선하고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손톱 자체. 거기 이게 발가락입니다. 참 손가락 아니라 여기 양쪽을 란색 같은 걸로 물론 알코올로 소독하시고 톡톡 따주고 피를 쭉쭉쭉 짜주시면은 거기가 비경하고 간이랑 관련된 거라서 빨리 풀립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골드 PD 채널과 함께하는 2020년 새해 기획 강한 의사들 한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제가 처음이라서 너무 두서없이 말하고 약간 또 흥분하면 말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제가 조금 더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정보를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뭐 하죠? 다음에는 뭐 할까요? 다음에는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 원장님께서 말이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혹은 또 다른 형태의 흥분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팔로미? 팔로미? 예. 팔로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다음에 봬요.